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시 지난주에 이제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제 부관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행위의 분류 방법에 관해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그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와 같이 행정청의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렇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위 중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면하는 거를 이제 명령적 행위라고 그러고요. 형성적 행위는 이제 그 국민에게 뭐 권리 같은 등등등을 설정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거. 요거를 이제 형성적 행위라고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통속적 분류에 의하면은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 허가하고 특허하고 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 이 도대체 행정청의 의사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거냐? 입법적 의사 아닌 거냐? 결국 그게 그런 거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하고 또 구분의 실익에서 통설은 이제 재량권의 인정 여부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재량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 부분에 대한 반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재량권 여부는 법률의 문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행위의 속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관도 부관에 친한 행정행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요, 예컨대 여권의 기한 같은 게 설정돼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해서 뭐 부관을 못 붙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의 구분에 있어서 그 자체는 이제 제가 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이제 명령적 행위에서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형성적 행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그렇고요. 예, 통설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치사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적 행위 중에서 하명에 대한 설명인데, 하명은 이제 의무를 명하는, 그야말로 이제 명령적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하명의 효력이 이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어떤 사법상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로 좌우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로 가서는 허가는 이제 금지 해제다. 요 설명을 했고요. 경찰 목적에 의한 금지 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용어에 구애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일단 허가는 뭐 명령적 행위이고, 그 다음에 금지 해제이며 기본권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속행위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의 효과는 금지 해제인데, 이 금지의 해제로서 당사자한테는 이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 신규 업자의 기존 업자의 신규 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배타적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법상 제한과 인허가 의제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인허가 의제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즉 국민의 권익,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허가 의제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일체의 심사, 의제되는 인허가에 의해 심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절차만 생략이 되는 거지 요건은 갖춰야 된다 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건축허가가 인허가 의제가 돼서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가 있으면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그치는 거지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를 모두 다 받는 건 아니다. 이거 좀 판례 좀 섬세하게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의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협의가 일부 결여돼 있으면 그 일부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허가 의제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허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하고 본래의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가 분리가 될 수 있으면은 분리된 부분만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당사자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 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억제적 금지 해제가 예외적 승인이고 그 기본적인 속성은 재량행위다. 금지의 해제라는 면에서는 허가와 같으나 권리를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특허와 같고 그 다음에 그 성질은 대략 재량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허로 가서는 특허는 이제 특정인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성의 힘을 부여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설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개념을 좀 이렇게 뭐라고 특징을 좀 캐치하라고 이제 권리 설정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천 점용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처럼 이게 용어에 구애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는 이게 그 과거에는 인가로 봤지만은 오늘에 있어서는 권리 설정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가면 특허하고 영업허가를 비교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 인가는 이제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증해주는 효과를 갖는 거다. 즉 법증행위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 캐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가의 대상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법률행위에 된다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인 경우가 인데 이제 고법상의 행위도 뭐 인가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인가의 효과는 인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고 기본행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지만은 기본행위도 다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분쟁의 발본색원적인 해결은 유효적절한 해결은 기본행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인가처분 취소 소송은 소이익이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행위가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기본행위는 뭐 어떤 위법한 것이 없는데 인가처분에만 위법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경우는 물론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 확인, 공증, 특허 수리, 통지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관이에요. 부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이미 조금 민법적인 의미에서 부관을 공부를 했죠. 예, 민법에서는 주로 뭐하고 뭐를 다뤘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법의 조건하고 이제 그 기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뭐 민법에서 말하는 그 조건과 기한이 행정법에서 달라지느냐 개념적인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을 잘 아셨던 분은 행정법에서도 잘 알게 됩니다. 자, 행정행위에서 부가는 일단 개념부터 논쟁의 대상입니다. 개념부터 논쟁의 대상인데요. 자, 일단 통설은요. 행정행위에서 부가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자,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입니다. 제한의 방점이 있고요.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에 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력선은요. 유력선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죠.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설하고 다른 점이죠. 통설은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효력의 제한은 이제 통설하고 같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죠.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왜 개념부터 틀리냐? 양자가 왜 개념부터 틀리냐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기속행위는 이제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니 요건을 보충하는 부관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준법률 행위적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이 통설과 유력설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통설은 다 이제 부인하는 거죠. 유력설은 다 인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부터 벌써 양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달라지게 된 원인은 두 가지에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한 시각 차이. 기속행위하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관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벌써 이 논쟁이 시작이 되네요. 그러나 부관의 부정성에 대해서는 통설이든 뭐 유력설이든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관의 부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없으면 부관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니는 거, 부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대규모 개발 행위라든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든지 뭐 오늘날에서 행정행위에 있어서요, 그 부관이 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관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상대방과 협의나 계약을 통해서 부관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으로, 이제 협의된 내용을 부관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관은 뭘 하는 거냐? 부관은 왜 붙이냐? 이게 부관을 붙임으로써 행정행위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관을 또 너무 자유롭게 붙이게 되면은, 남용하게 되면은 또 이 부관의 이름으로써 이게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또 반면으로 또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관의 종류로 가면은요, 부관의 종류, 조건, 기한, 부담,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있나?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의 유보, 부담 유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주로 이제 조건과 기한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부담이라든지 철회권의 유보라든지 아니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행정행위 사후 변경의 유보, 뭐 부담 유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개념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30페이지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자,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오면 돈 100원을 주겠다. 뭐 민법에서 많이 나오죠. 민법 교과서에. 내일 비가 오는 게, 오늘날에서는 뭐 이제 뭐 기상장비들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이게 불확실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거죠. 근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생기면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된다. 이건 이제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면은 해제 조건이 됩니다. 자, 기한은 뭐예요?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좌우시키는 거죠.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어서 이 시간도 불확실한 개념이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어쨌거나 그런 걸 사상하면은 이 우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의 행정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거고요. 기한은 장래 가장 확실한 사실, 시간의 흐름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종기예요. 내용상 장기간으로 예정돼 있는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5개 광고물 설치를 하면은 뭐 그 5개 광고물이 뭐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뭐 된다. 그래야지 뭐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그런데 뭐 보통은 2, 3년이잖아요. 2, 3년 동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장래에 장기 계속성이 예정돼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게 기한이 붙어져 있다면 그게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갱신기간이 되는 거냐 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뭐하고 얘기되면, 이게 이렇게 된 경우에 뭐 한 2,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2, 3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만약에 그게 존속기한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2, 3년 2년으로 돼 있다면은 뭐 2년 지나면 그냥 행정행위로 소멸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이거를 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일단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견해에 있고, 그리고 따라서 이 제허가나 기간 연장 허가는 다시 이제 새롭게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이제 연장 허가라든지 제허가 이런 거는 조금 다소 완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건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오늘날에 있어서 크게 쟁점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그런 과거상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담이에요. 이 부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 민법에서 잘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과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주로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에 취해진다. 뭐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거죠.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어떤 섹터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김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할 것, 진입로 개설 후 기부 체납할 것, 그죠? 예. 아파트만 지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입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로 개설한 다음에 기부 체납이 뭐야? 증여하라는 얘기죠. 뭐 민법식 개념으로 보면 증여입니다. 증여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부담부, 그러니까 기부 체납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그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이 부담하고 조건하고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 하니까, 그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후 승인을 하는 김에 기부 체납 부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기부 체납하라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이게 이 부관이 조건일까요? 아니면은 부담일까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뭐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내시겠지만은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조건과 부담이 이제 구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개념에 충실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죠? 예.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거죠. 예, 근데 부담은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새롭게 부과하는 또 다른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말입니다. 자, 기부 체납을 안 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하고 이 기부 체납의 부과는 서로 다른 문제잖아요. 효력이. 좌우되는 게 아니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의 효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죠. 진입로 개설 후 기부 체납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의 효력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예컨대 내일 비가 오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부담하고 부과는 구별하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무적으로는 부관이잖아요. 부관이 더 큰 개념이죠. 부관 아래에 뭐 조건이 부관 아래에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부담이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행정문서 이런 거 처분 서면 이런 거 보시면은요. 이행 조건이라고 써놔요. 이행 조건. 부관을. 그러니까 부관하고 조건하고 이게 헷갈려요. 용어를 혼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조건 안에는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조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별 문제가 이래서 생기는 거고요. 자, 헷갈려서 모르겠다. 132페이지입니다. 헷갈려서 모르겠다고 하면은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이 있고 객관적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자는 뭐 객관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헷갈리면은 부담이 더 당사자한테 유리하나요? 아니면 조건이 더 유리하나요? 부담이 더 당사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부담은 어쨌거나 뭐 획득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은 그렇지 않죠. 자, 부담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자, 기부 체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당장 하든 안 하든 간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은 된 거잖아요.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행정청의 부담을 이행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된 행정의 효력은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이제 몇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 기부 체납 부관을 붙이면서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부관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이 부관 1번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2번 1항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한다. 이렇게 붙이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하자의 시정이 아니고 기부 체납을 안 한 것에 대한 반영이니까 철회가 되죠. 그러니까 철회권의 유보라고 합니다. 이 철회권을 유보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철회권에 기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철회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철회권의 유보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 깜빡 잊고 했는지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기부 체납 부관만 붙이고 철회권의 유보를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철회권의 유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만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단계가 다 거쳐져야지 실제로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후속 절차들이 있겠죠. 예컨대 뭐 사용 승인이라든지 뭐 입주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면은 그걸 안 해주는 거죠. 부담을 이행할 때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요. 자, 부담은 다른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 자체를 또 행정행위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급부 하명 정도 될까요? 예, 이런 침입적 행정 그 자체로 침입적 행정행위입니다. 다른 조건은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조건 행정행위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행위다라는 게 다른 부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담의 하자와 그 이행 행위와의 관계입니다. 자, 하자에 있는 부담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자, 진위로 개설하는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담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서 결국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기부 체납을 했어요. 기부 체납은 민법적으로 따지면 증여라고 했잖아요. 자, 증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증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 전제가 되는 부담이 취소가 됐는데, 예. 예. 판례에 의하면은 판례는 행정행위에 붙은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부담이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부 체납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걸로 봐서 취소 사유라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 불가장력이 생겨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자, 이 기부 체납도 일종의 행정행위가 되니까 제소기간이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확정됐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불가장력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이 증여행위는 사법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이게 이 반사회적 행위라든지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라고 하면은 민법에 따라서 이 증여가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부관으로서 철회권의 유보가 있습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죠?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취소권의 유보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예, 취소권의 유보지만은 뭐 성질에 따라서 아마 철회권의 유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데,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의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말한다. 뭐 법률효과가 뭐 하나의 행정행위라면 법률효과가 두세 개가 나온다고 칠 때 그 중에 하나를 배제하는 이런 부관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공유수면 매립법상 소유권의 일부 제한의 부관, 뭐 기선망 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관. 요 이제 두 가지 얘가 이제 7급이나 9급 뭐 행정직시험 공무원 시험에 자주 등장했었던, 뭐 지금도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었던 뭐 객관식 문제의 뭐 지문 뭐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일단 법률의 효과를 행정청이 부관을 붙여서 제한한다. 임의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된다. 네,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의 유보, 그죠? 그 다음에 부담을 유보. 나중에 이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부담을 붙이겠다라든지, 나중에. 원래 행정행위하고 부관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뭐, 혹시 모르는 사태 때문에 이렇게 유보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부관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인데, 부관의 가능성이라고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에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명문의 규정이 있다. 부관에 관해서 뭐 일반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부관을 붙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냐면은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정해지지 않는 거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그 법률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미 제가 수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거기에다가 부관을 붙이면은 마치 자기가 입법자인 것처럼 돼서, 그죠? 예.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법률행위적인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통설의 견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부관의 가능성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권의 유효기간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공증의 일종일 텐데, 그죠? 예, 그런데 기한이라는 부관이 붙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인데, 자, 통설에 의하면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 유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행위 선택을 해야 돼서 법률의 어떤 기계적 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준법률행위적 행정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논리처럼 행정청이 자기의 의사로서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력설에 의하면은 부관은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붙이지만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보충적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뭐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이 일부 흥결됐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를 뭐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속행위에도 왜 부관 못 붙이느냐? 요건 보충적 부관은 붙일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절대적으로 통설에 따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무효유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판례다. 자, 부관의 한계입니다. 부관의 자유성이라고 이제 부관의 가능성과 자유성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이제 부관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적 한계 어디서 많이 설명한 거죠. 우리가 벌써 오래됐네요. 예, 그죠? 행정행위 원칙 중에서 부당결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사항적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사항적 통일성. 그래서 예컨대 아까 여기 있었네요.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상인 후 승인을 하면서 이 아파트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담을 붙이는 거는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죠. 근데 예컨대 이 아파트를 건설 사업 승인을 행정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당신한테 뭐 500억의 이익이 있으니, 그죠? 그 중에서 한 200억만 투자해서 우리 구 관내에 이 도로가 2차선밖에 없는 도로인데 이걸 좀 4차선으로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부담을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과 전혀 사항적 통일성이 없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적 한계예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질상 한계입니다. 자, 부관 중에는 행정행위 중에서는 부관을 붙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부관하고 친하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허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귀하허가가 뭐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근데 이 귀하허가의 조건을 붙인다? 뭐 내일 비가 오면은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니면은 그냥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질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한계, 부관도 행정행위의 한 구성 부분이니까 행정행위로서의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뭐 등등. 그 다음에 부관의 내용은 명확해야 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기부채나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인데 이 사람이 500억의 이익을 보는데 뭐 기부채납을 하는 대상은 뭐 1000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사후부관입니다. 이제 부관의 시적인 문제인데, 시점. 부관은 본질적으로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 한꺼번에 발령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겠죠.
예. 그런데 사후에 이제 부관을 붙이는 게 되는 거냐? 예. 일단 부정설이 있고요. 부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긍정설 중에 부담은 사후에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부담은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죠?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 그 자체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돼 있거나 아까 사후부관의 뭐죠? 부담 유보 뭐 그런 거 아까 부관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본인의 동의가 있다 이런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데 판례는 거기에다 하나 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이는 거. 예컨대 뭐 온천공을 개발을 합니다. 온천공을 개발하는데 자, 어떤 섹터에 이제 온천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이 온천공이 있다고 칩시다. 예, 온천공이 있는데 처음에 1.5m, 1.5m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여기서 뭐 예컨대 진입하는 1.5m, 1.5m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는데 그거를 연장해서 뭐 사후적으로 20m를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정상 그런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담을 변경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렇게 하는 게 당사자한테 더 유리하죠. 그렇게라도 해서 온천 굴착 허가를 내주는 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 그 자체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다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 부과를 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관의 하자죠. 예, 하자 있는 부관은 뭐 중대 명백하면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일반의 상식인데요. 자, 부관이 무효가 됐습니다. 결국은. 자, 부관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본체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요게 이제 오히려 쟁점이겠죠. 요거는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본체인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부관만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137페이지 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인 어떤 부관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자,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38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부관만 독립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입니다.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부관만의 독립 쟁송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러면 다퉈야 되는 건지 쟁송 제기의 형식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소송이 이제 다 진행이 돼서 법원이 부관만의 취소 무효를 해야 될 경우에 그것만 무효 취소를 시킬 건지 아니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무효 취소를 선고해야 하는지 이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부관만 따로 띄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쟁송 제기의 방식은 어때야 되는 건지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부관만 위법하다고 했을 경우에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건지가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쉽죠. 두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기부채나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승입니다. 자, 1년간이라는 건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 그죠? 기부채나 부담은 뭐 부담입니다, 부담. 둘 다 부관인데, 어떤 사람이요, 5년간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1년간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에, 이거는 본체인 행정이겠죠. 도로 점용 허가에는 불만이 없는 거죠. 만족한 거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죠? 분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기부채나 부담에 대해서만 불복하고 싶은 거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은 뭐 본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분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거를 전체를 다 가지고 1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1년간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도로조명 허가도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해지려고,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도로조명 허가까지 취소돼 버려서, 그러면은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것만 분리해서 1년간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부채납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부관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시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죠. 자, 학설은 부담에 한해서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하는, 소익이 있는 한 뭐 취소소송 못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분리 가능성이 있는 부관만의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러니까 부관이 없더라도, 부관이 취소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가 그 자체로 존속될 수 있으면은 분리 가능성이 있는 거로 봐서, 그런 경우에는 독립해서 쟁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 등등이 있고, 판례는 부담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는 거죠.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판례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부관에 대해서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거고요. 부관의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전체 행정행위를, 자, 부관의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은 부관만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요. 그 다음에 불가능성이 없으면 전체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소송 유형의 선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소송 유형의 선택 문제, 즉 부관만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취소 소송만 있는 거잖아요. 항고 소송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고 소송의 대상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 그 행정쟁송법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행정쟁송법 강의를 들으실 텐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1년간이라는 처분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죠? 진입로 개설후 기부 체납할 것,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부 한명이잖아요. 이런 자체로 처분이죠. 부담은 자체로 처분입니다. 침입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판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분리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체로 행정행위니까. 그래서 판례는 부담이냐 여부에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송제기의 형식입니다. 자, 맞다. 그럼 판례대로 하자. 판례대로 부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띄어서 이거는 분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겠다. 한다라면은 그래도 이 전체가 지금 다툼은 여기에서 있는데 이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전체를 다퉈서 이겼는데 자기한테 더 불이익한 결과가 승소 판결은 자기한테 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자, 판례 이론대로 자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의 형식적인 대상은 전체 행정행위지만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죠?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은 부감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해서 그 소송으로 다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담은 뭐 분리될 수 있으니까 뭐 진정한 일부 취소 소송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설명하자라는 게 이제 학설의 견해인데 판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14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실무적으로 볼 때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 청구 취지나 주문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부담이라고 해서 뭐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 부담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요. 피고가 뭐 2020년 4월 30일 원고에게 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부과한 부관 중 별집 목록 기재 부담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취소는 판례에서는 일부 취소가요. 소송이 적어도 소송에서의 일부 취소는 불가분적 행정행위 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간부 행정행위는 불가분적이거나 아니면은 재량행위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여간에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요. 그러면은 주거나 사나 판례대로라면은 1년간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행정소송법에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속력이라는 제도. 그러면은 패소가 확정된 판결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소송법 30조의 기속력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의 권익이 보호되는 재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보호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1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에 대해서 5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그죠? 처분의 변경 신청권에 그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이 전체를 가지고 항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견해 통설에 의하면 주류적 견해에 의하면은
이건 너무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 편견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어디 이론의 문제냐, 의무의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문제인 거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1년간 도로조명 허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이게 처분의 변경 신청권에 조리상의, 물론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으면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잘 인정 안 되겠죠. 잘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로 가면은요,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자, 부관에 대한 이제 하자가 그 판결에 의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부관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부관만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 행정청의 입장으로서는요. 부관만 취소가 되면은,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거 부관 없었으면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판결에서 부관만 취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판결이, 그죠? 부관 없는 행정행위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뭐 부담만 분리 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두 번째는 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뭐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 세 번째는 분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되지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견해가 이제 나눠집니다. 판례는 뭐 이미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판례는 이미 독립 쟁송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부터 이미 부담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립 취소 문제도 부담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 여러분들 부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가지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